스위스의 크립토밸리 네. 유명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스탠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이게 많은 산업혁명 연구가 맞아요.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그럼 스위스에는 뭐 스위스 어떤 뭐 취리 대학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연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주쿠 대학이라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여러 문건에 그 대학의 역할이 크게 뭐 보이진 않지만 아마도 대학의 교수님들도 굉장히 산학 협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그 주쿠밸리 블록체인 산업협회가 있더라고요. 딱 산업협회 하나의 협회가 있고요. 거기에 회원 사수가 거의 800개, 뭐 900개에 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정부와 주도적인 협상 역할을 했다라고 들었고요. 사실 그렇게 늘어난 게 스위스에서 ICO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겠죠. 사실은 저 스위스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서 ICO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금 문제 등이 큰데 이 자산으로 보게 되면요, 증권이 아니라 금융상품은 거래할 때 거래세를 매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산으로 보게 되면 그 거래 자체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부가세가 붙잖아요. 금융상품은 부가세가 안 붙죠. 근데 자산에는 부가세가 붙어요. 그러면은 자산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 이상 그 거래를 하거나 또 ICO를 할 때도 사실은 비트코인을 받고 새로 발행할 코인을 파는 거잖아요. 매매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매매로 가게 되면 세금을 부과시켜야 되는 거죠. 특히 부가세는 바로 붙고요. 웬만한 나라는 부가세를 갖고 있고 부가세가 20%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0%죠.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게 되니까 비트코인을 100억어치 받으면 사실은 91억밖에 ICO를 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9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매매이기 때문에 매출이 되죠. 그러면은 매매에 대해서는 또 법인세를 내야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또 법인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면은 부가세로 빠져나가고 법인세를 20% 정도를 내게 되면 나머지 한 30억이 빠져나가서 70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찾게 된 거. 비영리법인은 아시는 매출이 아니고 어떤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까 비영리법인으로 을 세울 수 있고 비영리법인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ICO를 할 수 있는 적임자지로 이제 스위스가 친화적이라서 거기에서 시도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스위스 핀만은 증권 발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증권이 아니면 그럼 해라라고 이제 협의를 해온 거고 그래서 이제 스위스가 된 거세요. 이 세제 문제하고 또 비영리 법인의 설립의 친화적인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스코인이라고 우리나라의 1호 ICO 있죠. 2016, 17년 5월 달에 한 보스코인이 그 당시에 핫한 플레이스였던 스위스를 찾아간 거고요. 스위스에서 파운데이션을 세웠어요. 그게 보스코인 플랫폼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 가끔 ICO 하다 보면 이더리움 재단 파운데이션 나오죠. 비탈릭도 스위스에서 하지 않았나요? 이더리움도. 그게 바로 재단을 세운 이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이 있는 거거든요. 재단은 우리말로 바꾸면 비영리 법인이고요. 비영리 재단 법인인 거죠. 그래서 모금한 돈이 재단에 이제 자산으로 편입되는 거고 그 대신 모금한 돈은 어떤 성격이냐 재단하고 매매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부 거래를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랬을 것 같은데 계약서가 다 있고요. 보스코인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도네이션 어그리먼트로 우리말로 하면 기부 계약서에 사인하고 비트코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기부자예요. 새로운 토큰을 사는 구매자가 아니라 기부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도네이터라고 하지 않고 컨트리뷰터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계약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ICO 참여자는 컨트리뷰터고요. 뭘 기여해? 보스코인 또는 이더리움의 발전에 기여하는 컨트리뷰터인 거예요. 기여자, 헌정하다시피 하는 거죠. 공헌한 거죠. 공헌자가 되는 거고 그 대가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보스코인을 받은 거죠. 그럼 이 투자자들의 권리는 뭐가 있느냐? 기여자니까. 사실 없는 거죠. 우리가 기부를 하고 나면 기부한 다음에 구세군이 무슨 돈을 쓰든 말든 우리가 뭐라고 컨트롤이 없듯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금하는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 그리고 그렇게 비영리 법인을 세워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나라 정부가 비영리 법인을 설립 허가를 해주는 나라
이런 나라로 이제 스위스가 제일 각광을 받았던 거고요. 되게 어느 나라나 비영리법인을 설립은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주무관청들이 우리는 하나의 관청이 비영리법인을 통제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주무관청이 각자 설립 허가를 하는 허가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도 협회, 학회, 뭐 사단법인 많이 만들어 보셨겠지만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하고요. 정관까지 다 보고 이상하면 승인 안 해주는 시스템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도 사실 만약에 재작년에 저렇게 열풍이 없었다면 우리도 재단 법인을 세워서 사단은 아니죠. 재단 법인을 세워서 ICO를 하는 모델이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정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친화적으로 보았다면 그러면은 우리도 스위스처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은 이제 뭐 스위스의 대학이 기여를 했냐는 건데 전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체와 함께 연구를 해서 했을 겁니다. 근데 다만 ICO가 발달하게 된 것은 법제도적인 영향이 제일 크다.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재단법인이 ICO를 할 수 있었고 관계당국도 허용했고 스위스는 ESA라는 곳에서 이 비영리 법인들을 관장하거든요. 그거 ESA와 FINMA가 적절하게 협력을 해서 증권이 아닌 한 허용을 해주자는 정책을 정해주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로펌들은 어떤 경우에 증권이 아닌지에 대해서 당국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팀의 백서와 서비스 모델을 보고 이건 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써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금융당국이 강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증권이 아니면은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만 이름 자체가 코인이고 토큰이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이 정서적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틸리티형이 많이 늘어나면서 코인도 토큰도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괜히 용어에서 오는 착시 현상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에셋이라는 용어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이제 2단계 볼 소송 사례에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 정부는요 최근에 그 프레스토라는 어떤 프로젝트 팀이 ICO 금지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 또 의견서를 냈대요. 제가 원문을 좀 구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구하지 못했고요. 거기에서 여전히 암호화폐의 가상통화죠. 정부 용어는 가상통화의 사회적 가치는 0이고 해악이다. ICO는 사회적 해악이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 나라 제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정부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헌법소원의 신청인 청구인 측에서는 그런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연구해서 다 제출하지 않으시겠어요? 헌법재판관들 이렇게 보시면 정부의 그런 외침을 지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죠. 오로지 참조할 만한 나라는 이제 ICO를 금지한 중국인데 거기는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고 계획경제 국가고 소위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서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못하고 있는 나라 북한 못하고 있겠죠. 뭐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도 오히려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러시아 쪽은 좀 찾아보지 않았네. 그런 시각을 이제 요즘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코인 토큰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 조직에 의해서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 많이 이용됐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또 여기 진행하면서 하고 한 6시 반 정도까지 하고요. 40분 정도. 그리고 질문 그때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불수단, 이용권수단, 자산으로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거. 하나가 다 같이 가질 수도 있죠. 어떤 토큰이 증권이면서 이용권이면서 지불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어그리먼트로 정해질 문제거든요. 즉 속성이 원래부터 정해진 건 아니고 다 계약의 문제라는 것을 좀 아시게 될 겁니다. 토큰이 그래요. 동일한 그 철에다가 가운데 구멍을 뚫었는데 버스 회사가 그것을 이용자들이 들고 오면 사서 들고 오면 버스를 태워주겠다는 서비스 이용 계약이 있으니까 그게 버스 이용권이 되는 거죠. 목욕탕에 아까 종이 쪽지나 손에 차는 이렇게 고무줄 달린 락카 열쇠가 토큰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목욕탕 주인이 이용자들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용 약관이 있기 때문에 즉 계약의 문제라는 것이고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지불수단들, 유틸리티 수단들의 자산으로서도 되는데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아직 자산적 가치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우선하는데 이게 이제 내재적 가치라고 하죠. intrinsic value가 형성이 되면 그거는 이제 디지털 골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자산적인 성격이 생기고 당연히 지불도 되고 이용권도 되는 건데 그때는 자산적 가치를 갖고 있으면 지불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거니까 뭐 지불 수단인 거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도 얘기하고 이미 거래 가치를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시세가 안정적인 시세가 유지되는 그런 우리 토큰들, 디지털 자산들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치를 갖게 되면은 계약과 상관없이 당연히 아까처럼 지불수단을 쓸 수 있겠죠. 다만 국가가 법정 지불수단으로 인정해주면 강제로 그걸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마당에다 갖다 놓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정 지불수단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받아줘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제를 대물 변제가 되는 거예요. 법정화폐로 변제가 아니라 대물 변제가 되는 걸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계약에 아예 이 계약의 이행은 비트코인으로 한다, 모네로로 한다, 뭐 이더리움으로 한다라고 써놨으면 그거대로 하는 게 계약의 이행입니다. 계약에서 정해놓은 문제인데 원화나 법정 화폐로 US 달러 5만 불을 갚기로 한다. 연 이자는 5%다. 뭐 이런 식으로 법정 화폐로 써놨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법정 화폐로만 갚아야 되는데 대물 변제를 할 때 코인으로 토큰으로 갚을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라고 여기도 적혀 있는데 저도 이제 자꾸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특히 블록체인의 최초의 가용한 서비스가 암호화폐인데 블록체인의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하고 해서 앞으로는 또 수많은 서비스가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호화폐에 특화된 법을 너무 미리 만들면 다른 서비스의 발전은 굉장히 저해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금융 산업으로 정의되고 속성에도 불구하고 전부 금융위가 관장하고 이렇게 되는 걸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삼가고 있는 겁니다. 당국이. 다행히 우리는 말씀드린 이제 투기 광풍 때문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규제를 맞지 않고 어느 부처도 규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입법을 하지 않는 이런 외면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러 블록체인 협단체에서 ICO가 활성화되지 않는 게 마치 정부 책임인 양 얘기를 하면서 빨리 규제를 해달라고 막 촉구하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규제를 하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라고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블록체인의 이상도 탈중앙이고 다오고 그렇잖아요. 셀프 거버넌스고 뭐 그런 것인데 여기 자꾸 규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오늘 그걸 명확히 좀 이해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다섯 국가의 이 ICO에 대한 입장을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5년부터 사기성 암호화폐 매매 분양 사건들이 한번 확 휩쓸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학업이나 연구를 하시느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전혀 모르실 거예요. 뉴스 검색을 하면요. 이미 2015년에 이 원, 리, 뭐 이런 수많은 코인들이 우리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토를 다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기사는 벌써 열 몇 가지의 코인류가 등장하고요. 다 다단계 판매 조직이 특히 불법 다단계죠. 불법 다단계에 의해서 수배, 수십 배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의 아이템으로 이용됐고요. 그렇게 된 거는 기존의 우리나라 다단계 조직이 이 금융 피라미드로 변신하려면은 아이템이 필요했어요. 그냥 돈을 모으면 바로 유사수신이 되잖아요. 돈, 100만 원 넣고 한 계좌 가입하면 3개월에 300만 원 줄게는 바로 유사수신이잖아요. 유사수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사수신법으로 금지되니까
물건의 매매가 필요했습니다. 그 물건의 매매가 자석요, 안마의자, 황토 침대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팔면서 원래 원가는 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300만 원에 파는 거죠. 뭐 물건을 비싸게 파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속에 수신행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황토방 안마의자, 황토 안마의자 뭐 이런 걸 300만 원에 팔아요. 사실 그거 300만 원 비싸거든요. 뭐 100만 원 남짓일 텐데 300에 팔면서 안마의자 주고 한 계좌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이제 가입했으니까 우리 판매원에 이제 서열이 생기고 1단계, 2단계가 되는 거죠. 당신이 모집해 오면 당신의 하부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한 구자당 300만 원 가입하는 것에 몇 프로를 이제 당신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수당이죠, 모집 수당. 그래서 이게 다단계인데 이 다단계로 안마의자를 팔면요. 내가 그러면 10구자를 들어가고 싶어. 왜냐하면 수익률이 좋으니까. 하부로 들어오면 수당을 뭐 3개월 만에 내가 2배, 3배가 되니까요. 안마의자 10개를 사가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들여놓을 데가 없어요. 공장, 창고가 필요하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폰에다 앱만 깔면 돼. 재고가 아무리 수만 개를 사도 창고가 필요 없어요. 집에 쌓아놓지 않아도 돼요. 이제 다단계 조직들이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팝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안마의자로 바꿔치고 다단계로 판 거죠. 그래서 뭐 수백억, 수십억짜리 피해 사기들이 많이 났고요. 그 코인 사기단.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법무검찰이 이미 다 수사를 해서 다 고생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냈는데 피해 회복 안 되죠. 이분들의 특성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모집된 피해자들의 돈은 어디로 다 사라졌어요. 이미 수당으로. 그리고 헤드쿼터에 몇 명만 잡아놓을 뿐이지 중간 판매원들은 다 처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템으로 또 해요. 전에 안마의자 팔았던 분이 이번에는 자석료 팔고 이렇게 선거철엔 또 표머리로 돌변하고 뭐 이러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농담이지만 이 불법적인 다단계가 이렇게 사그러지지 않고 없어지다가 우리 암호화폐 그 가상통화 이제 열풍을 만난 건데요. 사실 우리는 이 비트코인 이전에도 이 다단계 산업의 역사가 길고요. 아시다시피 무려 10년 전인 2008년도경에 대구 지역에서 번창했던 소위 조이팔 사건은 그 당시 돈으로 8조 원을 모았습니다. 8조 원이 피해졌어요. 경찰 추산 4조 원. 검색해보면 금방 나와요. 조이팔 8조 쳐보세요. 조이팔 8조 이름도 기억하기 쉽죠. 2008년에 8조 원을 모았어. 2008 조이팔 8조 888이네. 비트코인 없이도 8조 원을 피해를 입힐 정도. 경찰 추산이 4조니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중국으로 도피했죠. 뭐 사망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 전에 주수도 제이유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문화적 배경에 이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쓰였던 거고요. 그러니 재작년에 연초에 100만 원대 때였던 5월 달에 보스코인이 ICO 할 때까지 150만 원 선이었던 비트코인이 6월 넘어가더니 500만 원 넘어가고 1000만 원 넘어가고 2000만 원 넘어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단계 조직들이 이제 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어느 날 뻥 터트리면 이제 글로벌 이제 펀지 스캠, 글로벌 금융 피라미드로 완전히 검사들 눈에 보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또 얼마나 많은 다단계들이 편승해서 많은 피해자들을 모집해가지고 팔아지고 오르지 않냐. 이 코인도 저렇게 오른다 하면서 얼마나 유사 코인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ICO들은 다 그런 사기성 코인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정부의 아까 엄격한 발표들이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되네. 와. 야, 이렇게. 굉장히 첨단 터치 스크린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들을 막 수사하면서 역시 똑같이 보고 들어왔던 것이 우리의 좀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다단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요. 8조 원을 모아서 피해를 입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조원 단위로 모으는 것을 혹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은 혹시 모르겠어요. 워낙 그 규모가 크니까. 우리보다 공 한 3개쯤 더 붙여야 되는 나라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민간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돈을 모금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국가인 거거든요. 또 우리는 국가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우리 주택 보급을 했죠. 바로 주택 선분양 제도인데요.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부족한 주택 자원, 인구는 급증하던 70년대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막 독립하고 출가해서 결혼하면 집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도시로 또 몰려들었잖아요. 도시화가 되니까 서울 등 중요한 수도권으로 전국의 인구가 막 몰려드는데 아파트가 없으니까 집값이 폭등을 하고 정말 월세가 6개월마다 올라가지고 서민들은 이사를 다녀야 되고 점점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면 주택을 보급해야 된다고 국가가 결정했을 때 바로 취한 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주택 분양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먼저 분양을 하고요. 분양권은 당첨되면 바로 재산이죠. 이 분양권을 줘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이 분양자들이 은행 금융을 들이대서 납부하는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마지막 잔금까지 전부 대출했어요. 국가가 독려해갖고 은행도 손해 볼 게 없는 게요. 올라요 가치가. 그래갖고 오르면 전매를 하고 대출금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않는 신화. 그 덕에 어느 지역이나 전국 모두 우리가 주택을 충분히 가지게 됐고 지금도 그 제도는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STO거든요. 분양권은 증권이에요. 아파트 소유권이랑 바꿔주는 겁니다. 증권 맞죠? 집은 소유권 증권이에요. 그리고 자금을 모으는 게 ICO가 바로 분양 행사고요. 모델하우스가 백서인 거죠. 이런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뭐 어드바이저나 이런 사람들은 감리회사고 프로젝트 팀이 건설사고 뭐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국가가 STO를 한 나라입니다. 우리 거기에 이 다단계 문화까지 결국에 우리가 뭔가 저런 거에 들어가면 대박 나는 걸 알고 있고 아파트 분양권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부를 모은 사람들도 주변에 보고 있고 예전에 80년대 뉴스였는데 어떤 20대 여자분이 아파트를 서울 시내에 20 몇 채를 가지고 있어서 신문에 난 적도 있거든요. 전세 끼고 분양받아서 계속 이제 팔면서 이제 계속 점점 규모가 커진 거죠. 그럼 국가는 왜 아파트 분양은 바로 증권형 토큰의 발행인데 그걸 허용했느냐?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주택 보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수천억 단위의 아파트 건설도 법까지 만들어 허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얼마든지 정책은 바뀔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정책에 관한 시각 문제인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어긋났어요. 특히 재작년에 급등하고 나니까 정부가 완전히 돌아서서 특히 법무부가 주도해가지고 이 수사는 다 검찰이 한 거잖아요. 지금도 법무부가 역시 주도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고요. 규제 샌드박스에 있어 암호화폐를 사용한 서비스는 지금 모두 강력 반대를 해서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없으면 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거래소 수사를 이렇게 다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샥 이 정도로 걸쳐 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여러 거래소들 이게 녹음이 되니까 거래소 이름을 잘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마진 거래도 수사했는데 이게 재작년 작년 초까지 이 과열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검경이 들어가서 일단 뭐 법리적인 준비가 채 되기도 전에 막 수사했던 거죠. 근데 이 마진 거래 수사는 아직까지도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이것은 도박죄라는 것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고 마진 거래라는 건 레버리지를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증거금의 10배, 20개까지 내가 과잉 투자, 베팅을 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혼자 위험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가에 의해서 오르게 되면 그걸 팔거나 또는
너무 떨어지면 강제 청산을 당하는 룰이 있을 뿐이고 거래소가 그 증거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한 뭐 대부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진 거래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투자가 활발해지잖아요. 자기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니까 10배라고 한다면 레버리지가 10배는 근데 여긴 4배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4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빌려주는 거죠.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죠. 이거를 도박죄로 구성했는데 아직까지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을 봐서 제 생각처럼 이거는 위험 거래인데 자기도박을 여럿이 함께하는 도박으로 오해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를 조정한다는 혐의들을 많이 잡고 수사를 했는데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자율 규제를 블록체인 협회에서 추진했었고요. 그런 것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사 사례는 이 비트코인으로 환치기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환치기는 정말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죠. 다만 다른 점은 기존의 환치기는 우리나라의 송금 조직하고 해외에 수금 조직이 있다면 이 사이에 실제 돈은 오가지 않는 거거든요. 장부만 잡아놓고 나중에 퉁치는 거예요. 상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100만 불이 가고 이쪽으로 100만 불이면 10억 원이 온다면 그건 그냥 상계해 버리는 거고 나머지만 정산하면 되는 걸 환치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은 돈으로 올 돈을 대치하고 저쪽에서 달러를 받은 돈으로 이쪽에 보내줄 달러를 상계해 버리면 남은 것만 정산하면 되잖아요. 그 정산 주기는 정하면 될 거고. 근데 실제 그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실제 토큰을 보내는 겁니다. 성질이 다르죠. 보내니까 비트코인이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그걸 매매해가지고 또는 매매했다고 치고 받았으니까 그에 대해서 주는 건데 이거는 외환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바꾸는데 무등록 외국환 매매업으로 봐야 되는데 암호화폐라는 것을 사서 보내는 것은 이게 외환을 보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산을 보내는 거는 외환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보는데 저는 이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써놨지만 질문만 의문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실제 자산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자산으로 바꿔보면 금을 사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미국에 100만 불을 보내야 돼. 그러면 100만 불어치 금을 사. 하고 컨테이너 실어서 보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금을 전달해. 그럼 금을 미국에서 팔아서 100만 불을 입수했다고 쳐도 외환을 보낸 건가요? 금을 보낸 건가요? 금을 보낸 거죠. 금을 밀수출한 거죠. 외국환의 환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분명 비트코인을 보냈고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이중양도 불가능하게 완전하게 자산이 이전되니까 디지털 골드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환 거래가 아닌 거죠. 근데 아직도 이거 외국환 거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도 처벌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저는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형법의 중요한 원칙. 기존의 법은 환치기를 처벌하는 법은 실제 돈을 보내지 않고 달러를 서로 정산 처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거는 실제 물건을 보내는 거거든요. 다만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해야지만 가능한데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여전히 환치기다라고 하는데 조만간 이거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게 이제 기존 법이 좀 새로운 문물에 맞춰서 변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거래소가 여러 자금을 좀 횡령 등으로 해서 했던 것들을 수사한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자산성에 관한 건데 조금 전에 외국환 거래법에 불법 환치기로 여전히 코인을 보내고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은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한편 실제 몰수한 비트코인은 또 법원이 몰수하고 있어요. 압수된 비트코인은. 이건 이제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를
음란 사이트 운영하면서 또 도박 사이트까지 운영했는데 광고비나 이용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을 잡으니까 지갑에 비트코인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수사관이 어떻게 압수했냐면 일단 뺏어야 되니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는 몰수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그 일당 음란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의 지갑으로부터 수사관이 개설한 자기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겼어요. 옮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지갑에 받은 거예요. 수사관이 개인. 우리나라 국가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입장에 반대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수사관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수사관 개인을 통해서 보유하고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하신대요, 하여간.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몰수 판결도 받았어요. 법원은 이 범죄 수익이니까 자산성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니까 몰수를 했죠. 자산이 아니고 휴지 조각이라면 몰수 판결이 안 나오는데 실제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걸 몰수하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되냐? 범죄자들한테 돌아가거든요. 몰수하지 않을 수 없죠. 야,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다시 그 범죄 수익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몰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성을 인정한 거죠. 그건 검찰도 몰수 보전도 하고 몰수 구형도 하고 실제 법원으로부터 몰수 판결도 받아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몰수 판결을 받은 그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매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공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의 그 공매 사이트에 비트코인 나왔어요라고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 수원지검이라면 법무부 대검찰청이 되는 수원지검이니까 수원지검이 비트코인 50개 팔아요라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몰수해가지고. 그러면 암호화폐를 지금 부정하는 정부 입장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ICO는 해악이라면서요. ICO가 해악이면 당연히 코인도 사회적 해악인 거지. 부정하는 입장을 최근까지도 헌법재판소에 내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코인 팝니다 라고 하기가 안 맞으니까 지금 이건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기회에 빨리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한.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척. 이렇게 뭐가 이중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표에서도 보셨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순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ICO를 금지했으면 거래도 금지하든지 국가적 해악이면 거래소를 빨리 폐쇄를 해버리든지 그건 못하면서 금지는 하고 해악이라는 입장은 유지하는 표리부동안. 그러면 이런 사회적 해악을 거래하고 있는 국민들은 무엇이며 거래소는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또 몰수는 또 하고 계시고 좀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이건 빨리 정리를 좀 하셔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 그 내용이 여기 좀 적혀 있고요. 그래서 예. 전 세계가 제물로 인정하고 에셋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뭐 특히 미국 SEC가 디지털 에셋 가이드라인까지 내면서 증권법을 적용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사회적 해악이고 사회적 가치가 0이고 절대 악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계시는 거는 너무 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마진 거래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것은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SEC가 세계적으로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취하면서 증권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ICO를 계속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거든요. 이 막심 사례 같은 경우도 불법 증권에다가 사기까지 수사해서 기소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불법 무기명 미등록 증권 오퍼죄 그리고 불법인데 이걸 속이고 했기 때문에 사기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EC가 계속 ICO는 투자증권, 투자계약증권이야. 그러니까 SEC의 절차를 밟아서 해라고 계속 워닝을 줬는데 그냥 한 거죠. 그냥 하면 바로 Unregistered Securities 오퍼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토큰은 어떻게 되죠? 이 토큰 이름이 뭘까요? 여기 판례에 뭐 있었나? 리코인. 여기도 얘도 리코인이라고 했네. 뭐 DRC.
이런 건데요. 다이아몬드 레버뉴 클럽. 이름이 좀 벌써 좀 느낌이 나네요. 다이아몬드. 부동산 다이아몬드 이익까지 창출할 것으로. 근데 당연히 이 수익증권이라면 더더욱이 증권인 거고요. 미국은 수익증권이 아닌 단순 유틸리티형이나 지불형 코인의 발행도 ICO, 공모죠. 공모도 증권 발행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이건 증권으로 보는데 또 허위 내용이 있고 이렇게 속이는 것이 많이 있었고 투자 자금도 횡령도 많이 있었고 해서 이렇게 무기명 증권 발행죄로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사돼서 기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불법 증권 발행으로 인정하면 불법이잖아요. 이거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거래소에서 하차해야 되겠죠. 투자자들의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가격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워닝을 계속 주는데 이거를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다 했어요. 계속 SEC 의장이 우리는 사실상 거의 모든 ICO는 투자 계약으로 보인다. 즉 증권 발행으로 보인다라고 시장에 메시지를 계속 줬던 거고 사려 깊은 시민이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법리도 아닙니다. 불법 증권은 당연히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정식 거래소는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지만 미국 금융당국이 SEC가 다 관장하고 있으면 주변에 가까운 변호사한테만 물어봐도 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은 예측이 되는 거죠.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SEC의 절차를 밟은 그런 ICO에 투자를 해라. 그걸 확인해라. 이렇게 명확한 가이드를 준 거니까 확확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미국 법원판례상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상품. 상품이니까 오히려 상품 선물 거래위원 CFTC 관할이냐? 사실 이 두 개 위원회 CFTC와 SEC가 계속 자기 역할을 합니다. 어떤 판사는요, 연방부 판사는 또 CFTC의 관할이라고 상품이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SEC는 또 증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의 판결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랑은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선거래가 아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SEC 우리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하고요. 어느 부처도 다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반대의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어서 심지어 그 거래소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공정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거든요. 사실 실제 신고는 구청에 가서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더니 작년에 공정위에서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통신판매업자 아니니까 전부 신고를 철회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반대죠. 이런. 그리고 이제 관할 문제인데 캐나다인을 역시 SEC가 조사해가지고 기소한 사례인데 미국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미국 법을 적용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관할이 확장된다는 이제 롱암 관할의 확장. 관할은 이제 주리스딕션이죠. 롱암 익스텐션 룰이라고 하는데 미국인 또는 미국 영토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미국 법이 확장돼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실 캐나다와 미국은 뭐 국경도 붙어 있고 사실 단일한 경제권으로 보일 수 있는데 캐나다에 거주 중인데 이분이 ICO를 해서 미국인들한테 많이 투자금을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이래서 1,500만 달러, 뭐 한 160억 정도 되나요? 그걸 모은 거고요. 뭐 등등등등 해서 플렉스 코인이라는 것을 결국 했는데 캐나다 법원에서도 이미 하지 말라는 명령도 했는데 계속 ICO를 진행했는데 이거는 미국 SEC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속인적 관할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않고 ICO를 했더라도 미국인들 상대로 코인을 발행했고 미국에서는 이 SEC가 증권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ICO를 하면. 그러니까 미국 증권법 위반이 되는 거죠. 캐나다인이고 캐나다에서 ICO를 했지만 미국인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법이 적용돼서 너 들어와. 여기 감옥에 넣을 거야. 라고 한 사건이에요. 근데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 또 다른 건데 속인적 관할권. 토마호크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활동하지 않았지만 역시 이건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ICO 할 때 싱가포르의 컨설턴트들이 KYC라고 아시죠? 이 여권 보내가지고 투자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잖아요. 그건 싱가포르 당국이 요구하는 건데요. KYC를 해야지만 사업자 통장을 열어주기 때문에 모금한 암호화폐를 처분해서 법화로 바꿔서 월급을 줄 수가 있고 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YC를 하는데 KYC 할 때 일단 미국인 빼고 그리고 싱가포르인 뺍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안 빼죠. 한국인, 우리나라 한국 프로젝트는 당연히 한국인 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미국인을 빼지 않고 ICO를 하면 언제든지 미국 SEC가 들어와라고 해서 왜 너 미국인한테 팔았어? 싱가포르에서 했더라도 미국 법 적용됐으니까 너는 범죄자야. 미국 법정에 세워버리고 구속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범죄자한테 관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빼야 되는 거고. 싱가포르는 왜 빼냐? 이게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증권이 아니면 역시 상품으로 보는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상품의 거래인데 내국인에게는 부가세가 부과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국내에서 물품이나 용역에 공급을 받은 부가세가 발생하잖아요. 여러분들 소비하실 때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물건을 사고 계시죠. 부가세 별도로 뭐 계산하지만 어쨌든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인을 끼우면 내국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을 해요. 상품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권형이 아닌 이상. 그러면 부가세를 받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ICO 할 때 부가세 끼워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넣으면 싱가포르의 부가세가 뭐 10%라고 하면 1.1 코인을 보내. 0.1은 부가세야.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죠. 부가세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건 이상하잖아요. 부가세를. 그러면 잘못하면 1.1 코인을 받은 거니까 부가세는 1.1에 또 10%가 발생해서 1.21이 돼버릴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복잡하니까 부가세 발생을 면하고 싱가포르는 또 이런 IC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냥 싱가포르는 빼고 한대요. 우리도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하실 때 참고할 건 이렇게 블록체인은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법제도 특히 규제가 있는 나라의 법제도를 잘 살펴보고 그 나라의 규제를 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미국은 SEC가 ICO 자체가 증권이라고 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미국에서 미국 SEC에 등록을 하고 미국법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인을 받든지 아니면 아예 미국인을 배제하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한국인을 상대로 한 ICO가 법으로 금지되면 홍콩에서 하든 싱가포르에서 하든 한국인을 끼우면 한국법이 적용되겠죠. 나중에 문제되겠죠. 특히 이제는 인터폴이나 이런 국제적인 경찰 조직에 의해서 같이 수배도 되고 같이 잡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범죄자가 되면요. 여행을 다니다가 갑자기 체포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범죄자면 절대로 앞으로 미국 비자는 못 받겠죠. 외국인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 평생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고요. 가서 형을 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형을 살면 또 못 가나? 어쨌든 못 가겠네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공학도들 많으시고 하니까 내가 이 번쩍이는 아이디어 블록체인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ICO를 해서 한 1,000억 정도 모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내가 주커버그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라서 좀 유의해야 될 점들을 좀 정리한 걸 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큰으로 만들어서 절차를 밟으면 대개의 나라에서는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아예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셨죠. 작년만 해도 불안하니까 스위스로 많이 나가고 싱가포르로 많이 나갔어요. 불안하니까. 근데 지켜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하겠다는 분들이 나오고 아시다시피 우리 학회, 법학회 유명한 모 교수님도 다음 주에 한국에서 한다고 지금 발표하실 거잖아요. 다만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아까 불명확성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지 국세청이 지금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서요. 그럼 안 내지 뭐 하면 되는데 나중에 프로젝트 다 끝난 다음에 3년 후에
그때 왜 세금 안 냈어? 하면서 다 자금은 소진됐고 이미 다 성공했으면 모르지만 폐업을 해서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거기에 50억 세금이 나온다든지 완전 망하는 거죠. 이제 그게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하시는 게 세금 문제에서는 아직 유효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불안하니까 못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산업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발전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불명확성을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 ICO 프로젝트 평가에 있어서 그 PwC가 발표한 자료는 이렇게 7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해서 7대 지표를 발표했고요. 재무적인 면에서 프로젝트의 배경, 백서가 잘 돼 있는지, 팀은 어떤 사람인지, 소스 코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만들었는지, 운영이 잘 돼 있는지, ICO 자체는 어떻게 투명한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 하는데 결국 투명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ICO가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ICO를 하시게 되면 이제 뭐 토큰 세일이라고 이름을 많이 하는데, 토큰 세일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뭐 토큰이 이제 어떤 상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자금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법정화폐를 모집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외환을 보낼 때도 이 디지털 자산을 보내는 것은 물건, 커머더티를 보내는 거니까 외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입장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ICO 할 때 초기에 이더리움으로 모은 이유가 있거든요. 자금 모집을 법이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초기 마인드거든, 초심. 그래서 보스코인도 비트코인으로 한 거고, 다 지금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 간혹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통장으로 바로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잘못해서 몇 배로 오를 거야라는 얘기랑 결합이 되면 바로 유사수 진행이 되죠.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바람직하기는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기부하고 보상 구조로 할 때 이 세금 문제나 증여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데, 만약에 비영리 법인이 아닌 곳이 기부를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죠. 이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많은 프로젝트들이요, ICO를 하면서 계약서가 없이 그냥 이더리움을 막 받고 있어요. 그러면 더 유리할 것 같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해두면 나중에 법에 저촉될까 봐. 근데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국가도 불명확하면은 산업이 발전 안 하는데, 당사자 간에 ICO를 해서 몇십억, 몇백억을 모았는데 이 돈이 어떤 성질로 모였는지를 당사자 간에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프로젝트가 붕괴됐을 때 투자자들이 가장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어요. 일단 투자자라고 벌써 하잖아요. 투자자.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이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투자 계약. 투자 계약했다는 의무.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도 동일하게 의무를 하죠. 그래서 그걸 투자 계약서라고 하잖아요. 즉 투자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벌써 투자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 보니까 사기야. 이 뒤에 보면 있지만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어디 가냐. 이런 체크리스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사기 자료 보시면 아직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니까 뭐 백서도 보니까 완전 부실했고, 백서는 내가 보긴 했지만 백서가 너무 훌륭하면 백서대로 안 했다는 게 더 입증이 쉽죠. 이걸 알고 요즘에 백서들이 굉장히 엉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백서에 뭘 써놓으면 안 된다. 엉성한 백서는 또 그러면 충분한 것 같죠. 엉성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미리 보이거든요. 모금 상황, 유사수신, 또 개발, 암호화폐, 결국 유틸리티라고 하면 토큰 발행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유틸리티가 쓰일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개발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안 하면 투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투자 계약했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돼요. 제가 그런 투자자들을 대리한다면 한 20억, 30억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에 계약 해지 통고를 제일 먼저 하면서 소송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돌려줘요? 원래는 그 파운데이션이나 ICO 발행자, 이슈어가 돌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거기가 피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위험하신 게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팀원들만 나열해 있고 법적 주체가 보이질 않아요.
자, 아까처럼 보스코인 플랫폼 파운데이션 스위스, 싱가포르의 무슨 PT, 이것이 ICO를 한다는 것이 계약서가 있으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계약서에 다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갑은 파운데이션 또는 개인 PT 회사 명확히 써진 계약서가 있고 거기에 전자사인이라도 받거나 또는 그 계약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라도 해놓으면 나 개인은 내가 발행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계약서도 없어.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표시도 안 돼 있어. 그리고 사람들만 나열돼 있어요. 이런 홈페이지에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절대 어드바이저로 이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개인이 피고가 될 수 있는 개인이. 그 어마어마한 모금액은 다 날아가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돌려달라는 환불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이 없으면 이렇게 불치의 위험을 그대로 받게 되거든요. 판사 입장에서는 수십 명의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 이 ICO는 완전 스캠, 사기였다. 투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돌려주세요. 환불 소송을 했을 때 홈페이지에 법인격이 없으니까 다 개인을 상대로 하겠죠. 거기 팀원에 뭐 C자 많잖아요. CEO, CTO, COO 다 나열돼 있잖아요. 전 밑에 가면 어드바이저도 또 유명하신 분들이 있고. 저라면 거기에 C레벨들하고 그 팀원들은 뭐 직원들이니까 빼고 C레벨들하고 밑에 어드바이저 중에 유명하신 분들 딱 한 10명 뽑아서 전부 피고로 넣어가지고 소송 내고요. 개인을 상대로 내요. 왜 회사는 없어요. 회사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개인 상대로 놓고 그러면 이제 판사가 그래요. 왜 개인들을 상대로 하셨습니까? 보세요. 판사님 홈페이지에 어느 법인이 했다는 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도 없고 저는 이 사람들을 보고 투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근데 사기였으니까 계약 해지하고 계약 해지 돈을 돌려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투자 계약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투자 계약도 해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금을 그 당시 시가로 돌려받으라는 그 당시 코인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시가상당의 버파로 돌려받으라는 소송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도 잘 봐야 되지만 그런 계약 자체도 철저하게 잘 따져서 가는 게 좋아요.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계약서 체결하고 ICO하는 프로젝트를 거의 못 보겠어요. 한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중국도 그런 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슨 돈을 모은다는 건 서로 간에 굉장히 불치의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단히 삼가는 일이고요. 특히 프로젝트 팀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개인들이 보호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법원은 당연히 다수인들,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그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유의점 같은 것을 적어놨습니다만 여기 뭐 ICO 스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중요한 것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법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뭐 암호화폐 관련 동향을 해동이 했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약 3시간여에 걸쳐서 지금 현재는 아직은 이제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토큰이잖아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법제도를 말씀드렸고 특히 이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쓰이기에 너무나 유용하다 보니까 선도적으로 디지털 자산이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바로 이 가치의 저장과 교환 수단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자금 모집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형님들인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렇게 되고자 하는 수많은 이제 코인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어떤 산업 초기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도 과거에 닷컴 버블 때 바로 이런 사업 계획서들, 백서들을 가지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새로운 세상, 인터넷 세상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다가 대부분 다 망했고요. 99% 그런 스타트업들은 다 망했지만 그때 투자해줬던 그 투자자들의 돈이 바로 그 개발자들의 급여로 쓰였고 그들이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이제 훌륭한 회사를 세우게 됐던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펀딩기를 지나서 초기에 열풍에 따른 펀딩기를 지나서 이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훌륭한 서비스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규제가 상당히 친화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린 것이고, 섣부른 규제, 특히 금융위 중심의 규제를 이 블록체인 산업의 대표적인 서비스 암호화폐에 전체적으로 적용하면은 바로 그 초기 산업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의 특유한 크라우드 펀딩 역할 기능을 하는 이 크립토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죽게 되면 이건 역시 기존의 자본시장을 통해서만 펀딩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만 이제 큰 기업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 ICO를 통해서 쉽다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훌륭한 팀이라는 걸 전제로 하면, 또는 투자자들이 믿고 펀딩을 해줘서 이렇게 블록체인 산업의 아파트,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못하고 있다면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정책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다행히 아직은 규제가 있으되 없으되 한 측면이 있고, 거래소 중심으로만 또 공공 분야 중심으로만 금지 정책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런 규제 정책에 있어서도 좀 뭐랄까, 정부 주도의 규제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서 여기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좀 전에 보였듯이 어떤 무리하게 또 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소송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법 쪽에 계셨으면 말해주셨던 사례들, 뭐 유사수신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솔직히 인식이 처음엔 별로 안 좋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걸 보면 그거에 대한 인식을 딱히 부정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한 인식을 깨줄 수 있었던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인터넷 시대의 출발을 이제 여러분 나이 때 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의 인간으로서, 우리 법적인 이제 헌법에 있는 인간의 존엄, 기본권, 그죠? 우리 국가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시티즌이 세운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관료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관료에게는 우리가 일단 나라를 맡겨놓은 거죠. 운영할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우리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그런 훌륭한 수단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리차드 스톨만 이런 사람 인터넷 자유선언하고 너무 감성적으로 나갔을 정도로 이게 새로운 세상처럼 보였는데, 이 규제 당국의 힘은 너무나 놀라워서, 이 규제의 역사는 인류 역사랑 같이 하잖아요. 역시 인터넷을 역시 기존의 규제 당국이 역시 똑같이,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인터넷이 자유의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정부 없이 여기 무정부주의를 만들자는 건 아닌 거고요. 자연의 법률가니까.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알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인터넷이 미처 이루지 못한 자율적인 규제의 세상,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보다 적어져도 우리가 사회적 부작용을 최대한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서로 합리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된 세상으로 가는데 좀 더 나은 수단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 생각을 한 게 한 2015년, 16년 정도입니다. 15년에 제가 핀테크 포럼에 이사를 할 때니까, 그때 블록체인 분과를 핀테크 포럼에서 만들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핀테크 포럼에 이사했으니까. 그때 그분들, 선구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2년 후인 2017년에 바로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 벌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랑 동격은 아니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하나의 서비스 형태의 하나일 뿐이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서비스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로서 이제 국민투표
라는 서비스도 블록체인 방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초기에 자금 조달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게 된 것에 착안해서 이것을 이제 ICO라는 형태에 응용해낸 ICO라는 또 하나의 서비스가 너무 인터넷 초기처럼 이 닷컴 버블처럼 큰 버블을 일으킨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뿐이지 제가 이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은 ICO 이전에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ICO도 이제 크게 생각을 바꾸게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 ICO 열풍도 이미 2년 전 얘기고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이 국민들이 한번 경험을 하니까 쉽게 이제 스캠에 속지 않아요. 지금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부 거래소에서 막 펌핑하고 거기서 사실 가격 조작하고 또 올리고 내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발적으로 도박판에 들어가고 있는 분이거든요. 저도 뭐 아는 분이 뭐 보내줘서 문자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무슨 거래소에 오늘 밤에 꼭 계정을 만들어 놓으세요. 뭐 이래요. 오늘 밤 작업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계정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는 코인 이름까지 알려주면 들어가서 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놓으면 오늘 밤에 20배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막 오고 가는데 거기 들어가신 분이 피해자인가요? 그 포인트 잘못 맞춰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냥 폭락해서 그냥 1,000만 원 날리는 분을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놀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돈 잃고 나면 이제 피해자 행세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보호해야 되겠어? 근데 하우스에 가서 도박하다 밤새 돈 날리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부 문제를 들어서 뭐 정부가 규제를 안 해서 이런 사기 피해자가 생긴다라고 하시는데 좀 본질을 잘못 보시는 것 같고요. 정부가 규제를 해도 도박은 하세요. 아까 불법 다단계가 불법이 아니라서 8조 원을 모은 게 아니고 그런 한 게 아니라 다 법이 있으니까 불법 다단계죠. 그래도 하거든요. 법으로 사회적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가 법만 만들면 되죠. 그러면은 수석 학생 뭐 양산법 이런 거 만들면 모든 학생이 수석이 되면 되고 수능 만점 받으면 돼. 수능 만점법 이런 거 만들면 되고 자녀들이 수능 공부 안 하면 징역 5년에 처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다들 바람직한 모범 학생이 될 거냐. 법으로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닌 거죠. 살인죄가 있어도 살인이 발생합니다. 그렇잖아요? 사기죄가 있어도 사기꾼이 있어요. 법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법은 없어도 되고요. 범죄자들한테도 법이 있으나 마나가지고 법은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한테 내가 범죄를 할지 말지 애매한데 나의 정체성이 범죄자인지 선량한 시민인지 애매한 분한테는 억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경계인한테는. 여기 같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 법이 필요 없죠. 범죄자도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실제 정말 나쁜 범죄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면 실제 불편하고 피해를 보거나 어쩌다 한번 잘못해서 골로 가는 사람은 여기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선량한 사람. 수업 시간에 많이 보죠. 맨날 떠들던 친구는 선생님이 언제 뒤돌아보는지 알기 때문에 안 걸리는데 그 참고 참다가 어쩌다 한번 대화에 낀 친구가 선생님이 돌아와서 너 앞으로 나와 해갖고 그때 막 혼나고 했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원래 범행을 일삼던 사람은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요. 법을 감수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효과가 없고 부분적인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말하는 게 알고리즘에 의한 세상이고요. 저는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질. 예를 들면 뭐 국토교통부가 할 일이 없어요. 도로교통법이 필요가 없어요. 과속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안 하는데 운전대가 없는데 뭐 누구를 잡아 거냐? 도로경찰도 필요가 없죠. 근데 사고는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들어가셔서 왜 사고가 났는지 하고 그 소스 코드 한 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찾아 고치면 될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될 거고 소스 코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누가 해도 고칠 거니까 그거는 민간이 하겠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 훌륭한 수단 중에 하나일 거죠.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이 길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KYC로 이제 ICO 제외된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프로젝트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이 솔직히 말하면 세계 자본의 중심에 있는 국가고 뭐 상대적으로 되게 나이브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미국인이 그 자본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텐데 미국인들이 ICO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런 ICO의 활성화에 좀 저해가 되는 그러니까 미국 외에서 할 때 얘기고요. 미국 내에서 미국을 무대로 할 때는 당연히 미국 법이 적용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SEC의 절차를 밟아서 하고 저 적격 투자자라고 연소득 20만 불 이상을 상대로 하면 간단한 신고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긴 그렇게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신고해도 안 되죠.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아예 안 받아줄걸요. 우리 금융위원회 적격 투자자 제도도 없거니와 이 ICO에서 만들어주지도 않았으니까 한다고 해도 아예 등록을 안 받아줄 건데 미등록도 증권 발행이 되겠죠. 지금 왜냐하면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정식으로 암호화폐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등록을 안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근데 미국은 받아주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STO 형태로 최초로 SEC가 증권 발행 등록을 받아줬다는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이제 곧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좀 찾아서 보고 이런 자료에도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하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적절히 좋아요. 개방적인 태도로 규제를 받아서 하라는 입장이면 그거는 제도를 긍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산업이 따라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증권 발행은요. 사실 오늘 그 말씀 많이 못 드렸지만 고쳐야 될 제도가 많습니다. STO 한다고 그냥 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STO로 많이 못 나가는 게 실물 자본시장 또 주식회사 제도 이런 제도의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법 제도들을 많이 고쳐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네. 그걸 고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거래소에 빗썸에 업비트에 삼성전자 주식 토큰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사면 내가 삼성전자 주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나라 법에는. 삼성전자 주주 명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증권 우리 한국 거래소 또 거기에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증권사들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타면 내가 주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결원에 그 현재 전자 주주 명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거래소에서 주식 토큰을 사면 그냥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런 토큰 나올 수도 없지만 사기인 거겠지만 이 토큰이 나오려면 바로 연결해서 주주 명부에 반영되는 전자 시스템이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주식의 증권화는 안 될 거고요. 근데 어느 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바꾸겠죠.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가 지금 뭐 룩셈부르크나 이런 데가 할 것 같고요. 그런 데서 먼저 하게 돼요. 우즈베키스탄이나. 미국은 그런 걸 아마 선도적으로 바꾸진 않지만 늦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 이제 사채 같은 거는 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사채도 증권이라서 우리도 또 다 발행하거든요. 예결원에다 맡기는데 그런 것도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주식이든 사채든 유동화 증권이든 다 어떤 자금을 공모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거잖아요. 자본의 시장법, 캐피탈 마켓, 자본을 사고 파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건데 이와 관련한 여러 제도들은 최소한 100년 이상 발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겨우 몇 년, 1, 2년 사이에 시큐리티형, 증권형 토큰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제도가 바뀌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나라들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도 제 짧은 생각이지만 STO를 활성화해서 이런 자본시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시킬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나라고 미국의 파워를 유지하는 방향에 맞다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바로 발행하면 그냥 글로벌하게 통용이 돼 글로벌하게 자금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데 실물 경제에서 피지컬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기초 자산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리할 거거든요. 자본을 다 들여서 있는 자산을 유동화를 시켜서 자산은 그대로 있는데 돈이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뭐 와인 아시죠? 하겠죠. 실리콘밸리에 아주 유수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뭐 1조 달러, 1000조 원짜리 기업들을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고 일단 부존 자원이 많고 뭐 셰일가스도 가지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는 유동화를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다면 세계의 돈이 빨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또 사업을 전개해서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STO를 한다고 할 때 뒤집어서 뭔가 기초자산 이유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훌륭한 기업들이 막 있긴 있습니다만 부존 자원은 일단 잘 없고 뭐 근데 부동산 가격이 높긴 하네요. 근데 글로벌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이 실제 그만한 충분한 실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가 이제 평가가 되기 시작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경 없는 자산의 진정성의 가치로 이제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정도 하고 또 오늘 마칠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